독일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요? 30년간 그렇게 믿어왔던 독일 교수가 서울의 골목길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산 2조 원을 쏟아붓는 독일보다 3천억 원으로 운영하는 서울이 더 빨랐습니다. 뮌헨 시민은 2%만 눈을 치웠지만 서울 시민은 34%가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12시간이 걸렸고 서울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앞 눈을 치우는데 걸린 시간. 그 차이를 만든 건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물려준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도시공학자가 무릎 꿇고 인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고백을 공개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스 밀러. 독일 뮌헨공대 도시인프라학과 교수이자 UN 도시개발자문위원입니다. 30년 넘게 유럽 전역의 도시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해온 현장 전문가죠. 이번 서울 방문은 UN 아시아 지부의 요청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철 도시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독일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고요? 독일은 200년 넘게 도시 시스템을 다듬어온 나라입니다. 아우토반을 만든 나라, 정시 운행의 대명사인 나라, 세계 최고의 공학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 그런 우리가 고작 70년 전까지 전쟁터였던 나라에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공항 로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깔끔하더군요. 바닥은 광이 났고 안내 표지판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겉포장이야 어느 나라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잘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실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는 법이죠. 마중 나온 서울시 관계자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박준혁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의 겨울을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반갑습니다, 박 과장. 보고서는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와 현실은 다른 법이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스산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꼬리를 물고 늘어선 자동차들. 마치 성냥갑을 빼곡히 쌓아놓은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군요. 도로도 건물도 사람도 너무 빽빽합니다. 이런 도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하나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전부 쓰러지는 구조.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떠 있었고 한반도 위성 사진에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한파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며 예상 적설량은 35cm입니다. 35cm.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뮌헨에서는 그 정도 눈은 일상입니다. 우리는 50cm가 쌓여도 출근길이 막히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제설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다르겠죠. 이 빽빽한 도시가 눈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묘한 기대감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군요. 과연 이 자신만만한 도시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다음 날 새벽, 저는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빽빽하게 서 있던 건물들의 윤곽이 흐릿해졌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굵은 눈송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벌써 차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헛바퀴를 돌리는 승용차,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선 버스. 출근길 시민들은 눈을 맞으며 종종 걸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눈에 약하군요. 이 정도 폭설이면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겠어요. 저는 씁쓸한 만족감을 느끼며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모자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좀 밀려서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구경 잘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박 과장은 눈을 털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출발하시죠. 현장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계속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도로는 확실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박 과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가 올해 85이세요.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에 10살이셨대요. 전쟁이 터졌을 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과장의 시선은 창밖에 눈 덮인 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서울은 잿더미였다고. 건물이고 도로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고요.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대요. 땔감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겨울에 돌아가셨대요. 어린 자식 5을 남겨두고요. 아버지가 맏이셨는데 10살짜리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졌대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맨손으로요. 삽 하나 곡괭이 하나 들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에 덮인 서울. 빽빽한 건물들, 끝없이 뻗은 도로,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들. 불과 70년 전에는 잿더미였다는 이 도시가. 독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셜 플랜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이 땅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기적을 만든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도 새벽마다 집 앞 눈을 치우세요. 85인데도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안 치우면 옆집 할머니가 미끄러진다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정체 구간이 지도의 절반 이상을 뒤덮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직원들은 무전기를 붙잡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역사가 있다 해도 시스템이 무너지면 소용없는 법이죠.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의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 속 영상들은 참담했습니다. 강남대로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성북동 언덕길에서는 버스가 미끄러져 옆으로 돌아간 채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는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이 정도 폭설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설차 8,000대가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매설된 열선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성으로 실시간 적설량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제설 경로를 계산해 줍니다. 그 모든 것에 매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제설차 500대, 예산 3천억 원.
숫자만 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시민의식이 훌륭해도 장비가 부족하면 한계가 있는 법이죠. 저는 박 과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쓰럽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감정으로는 눈을 치울 수 없습니다. 정으로는 빙판길을 녹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예산이고 장비이고 시스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눈은 저녁까지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쌓인 것만 해도 30cm가 넘는데 저녁이 되면 40cm를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작동하는 정밀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서울은 그 톱니바퀴가 너무 빽빽하게 물려 있었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모래알 하나만 끼어도 전체가 멈춰버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라는 거대한 모래알이 그 톱니바퀴 사이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도시 시스템은 평시에는 효율적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한 구석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비추는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차피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이니 눈에 파묻혀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길이 깨끗했습니다. 분명히 밤새 30cm 넘게 눈이 쌓였을 텐데 화면 속 골목길에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을 치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설차가 들어갔나? 불가능합니다. 저 좁은 골목에 제설차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상인이 눈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빌라에서는 운동복 차림의 청년이 삽을 들고 나왔고 그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너스레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새벽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용역업체입니까? 박 과장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주민들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민들이라고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눈을 치운다고요. 저는 다른 모니터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골목만 특별한 건 아닐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넘길 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도, 강북의 오래된 달동네에서도, 시장 골목에서도, 주택가 언덕길에서도 장소는 달랐지만 풍경은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할아버지, 너스레를 든 아주머니, 삽을 든 청년, 플라스틱 바구니로 눈을 퍼나르는 아이들까지.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기 집 앞에서 시작해서 골목 전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도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냈으니 제설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설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개인 업체를 불러 돈을 주고 치웁니다. 이웃집 눈을 대신 치워준다고요. 그러다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송 걸릴까봐 아무도 안 합니다.
미넨에서 시민 자발적 제설 참여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100명 중 2명만이 자기 집 앞 눈을 치웁니다. 그것도 자기 집 앞만요. 옆집까지 치워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폭설시에는 대략 30에서 3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4%.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미넨의 17배입니다.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모니터 속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혼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 무거운 빗자루를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옆집 대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 또 한 집.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와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독일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10년을 살아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라고 우리는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언덕길에서 한 차량이 미끄러져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해서 헛바퀴를 돌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 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명이 힘을 합쳐 밀자차는 언덕을 올라갔고 운전자는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까? 아니,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명령과 통제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박 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풍경을 보는 사람처럼.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원래 하던 일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 배어있는 본능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박 과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근처 영상을 보여달라고요. 왜 하필 노인복지시설이었냐고요. 독일에서 폭설이 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 제설차가 늦게 도착하면 고립되어 버리는 곳.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 미넨에서는 폭설이 오면 노인복지시설 앞도로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평균 12시간이 걸립니다. 그 12시간 동안 어르신들은 갇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분도, 약을 타러 가야 하는 분도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제설차가 올 때까지. 작년 겨울 미넨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진입로가 눈에 막혀 있었습니다. 제설차를 요청했지만 다른 곳에 투입 중이라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환자는 결국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노인복지시설의 제설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사각지대. 예산과 장비가 닿지 않는 곳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언제나 약자들이니까요.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노인복지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고 진입로는 좁은 언덕길이었습니다. 제설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새벽 6시 영상인데 진입로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30cm 넘게 쌓인 서울에서 제설차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언덕길이 새벽 6시에 이미 말끔했습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힌 영상입니까? 오늘 새벽 6시입니다. 그럼 저 길은 누가 치운 겁니까? 제설차가 새벽에 왔습니까? 박 과장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새벽 4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복지시설 직원 2명이 삽을 들고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아래쪽 상가에서 불이 켜지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 철물점 주인, 부동산 아저씨. 그들은 각자 삽과 빗자루를 들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지시설 직원들과 합류해서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거운 눈을 퍼나르면 나이 든 분들이 빗자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작업은 6시면 끝났습니다. 단 2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12시간, 서울은 2시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계속 굴렸습니다. 6배의 차이. 그 차이를 만든 건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6시 반쯤 되자 복지시설 문이 열리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길을 보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상가 앞에서 눈을 치우던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수천 마디의 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산책할 수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들 건강하셔야죠.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제설차를 몇 대 더 사야 하는지,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모여 복잡한 수식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알고리즘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난 상인들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불편하실까봐. 혹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 예산으로 살 수 없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저는 처음으로 독일의 시스템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과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동네로 데려가 달라고요. 관광객이 가는 곳 말고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사는 곳으로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더 궁금했습니다. 진짜 서울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이 나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한가운데로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의 길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여전히 눈이 수북했지만 그 한가운데만큼은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전체를 치우지 않고 가운데만 치웠을까요? 효율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골목 끝에서 리어카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종이박스와 비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길의 폭은 리어카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리어카 폭에 맞춰서 길을 낸 것이었습니다. 전체를 치울 시간이 없으니 가장 필요한 만큼만 치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눈에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듯 굴러갔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허리를 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골목 중간에 있던 작은 슈퍼마켓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아무 말 없이 리어카 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이 시작되는 구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힘으로는 올라가기 버거운 경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마치 매일 하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핫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을 길게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정입니까? 박 과장이 말했던 그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저것입니까?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미넨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복지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비판할 겁니다. 하지만 직접 리어카를 밀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선진국의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정부가 끼어들어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구조. 효율적이고 깔끔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시스템.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옆집 할머니의 리어카 바퀴가 눈에 빠질까봐 새벽부터 일어나 길을 내는 것. 추운 날 핫팩 하나를 건네는 것.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도시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 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까 적어두었던 메모가 보였습니다. 시스템 미비, 예산 부족, 개선 필요. 저는 그 페이지를 찢어구겼습니다. 이 도시에 부족한 건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게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온기. 그것이 서울의 진짜 인프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눈을 치우는 주민들, 노인복지시설을 향해 언덕을 오르는 상인들,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아주머니. 그 모든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독일인도 미국인도 일본인도 하지 않는 일을 왜 한국인들은 당연하게 하는 걸까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남을 돕습니까? 문화입니까? 교육입니까? 종교입니까? 박 과장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전쟁 직후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그랬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미군 군복을 염색해 입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땔감이 없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몽땅 베어버렸습니다. 민둥산이 된 거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로 도왔습니다. 옆집에 쌀이 떨어지면 우리 집 쌀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를 잃은 집이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울었습니다. 장마에 집이 무너지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와 다시 지어줬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내 이웃이 쓰러지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됐고 문화가 됐고 피가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셜 플랜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원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아도 모자랐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오늘 아침에 본 그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치우던 그 노인들. 그분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굶주림을 겪은 세대입니다.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그분들의 몸에는 70년 전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웃을 도우면 나도 살고 이웃을 버리면 나도 죽는다는 그 처절한 진실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손주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오늘 제가 본 그 젊은이들, 상인들, 아주머니들. 그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 속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물려준 그 뜨거운 심장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르신들은 알고 계실까요? 당신들이 폐허 위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서로를 붙잡고 일어섰던 그 정신이 손주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보고서를요. 예산으로 측정할 수 없고 그래프로 그릴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요. 당신들이 만든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약자를 두고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앞 눈을 치우는 사람. 그것이 한국의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폭설이 거짓말처럼 서울은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깨끗한 도로 아래에는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었던 수만 명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것을. 저 평범해 보이는 골목길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공항에서 박 과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털실로 짠 손목 토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투박하고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뜨신 거예요. 교수님이 추운 나라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밤새 만드셨대요. 손목이 따뜻해야 글도 잘 써진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토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올 하나하나에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털실을 엮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도시를 연구해왔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쓰고 수십 개국의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울의 눈, 한국인의 마음.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이웃에게 밥을 나눠주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물려준 것은 도로도 건물도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땅 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유럽 전역의 도시 행정가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조부모에게서 손주에게 피와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젊었을 때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추운 겨울 서로를 붙잡고 버텼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심은 씨앗이 지금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는 새벽에 일어나 이웃집 눈을 치웁니다. 당신들의 손주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물려준 그 따뜻한 심장이 아직도 이 땅에서 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반도체 때문이 아닙니다. K-팝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 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당신들입니다. 폐허 위에서 삽을 들었던 당신들. 굶주리면서도 옆집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었던 당신들.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웠던 당신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차가웠던 제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도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든 세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이 물려준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어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